옛날 옛적 무의의 철학이 온 마을을 휩쓸던 시절, 작은 마을의 끝자락에 키가 작고 몸집이 훌쩍 큰 소를 키우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복이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고 나서도 끊임없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농장은 언제나 개미처럼 바쁜 그와는데 조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현자가 만복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만복이 있는 논두렁에 앉아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만복은 불편하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에게 필요한 비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무의의 이치를 전하는 자여. 당신의 문제는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데 있지만 필요한 것은 무의의 지혜를 채택하는 것이오. 만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농장이 번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자는 조용히 앉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의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억지로 하려 하니 자연의 속도와 리듬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지 못하는 것이오. 만복은 여전히 의아했지만 현자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논밭에 가만히 앉아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작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씨앗이 흙 속에서 자리를 잡는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저 비어보이는 논밭이 자연 리듬 속에서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씨앗을 심을 때, 물을 줄 때, 풀을 뽑을 때 적절한 시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그의 농장은 다채로운 작물과 함께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인가?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아도 자연이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것. 이후로 만복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무의, 철학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이 전파되면서 그들은 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다시 그 현자를 만난다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그날의 그 조용한 논두렁에서의 대화를 마음에 간직하며 말이죠. 현자는 이미 멀리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마을과 만복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살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어느 마을에 평범하지 않은 사람, 마을의 호기심을 한몸에 받던 이기 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주는 의미처럼 이기는 항상 어떤 문제든지 와기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나이가 들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흥미를 끌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문제를 들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큰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장터 한복판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골치 아파하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그의 비법 요리를 팔고 있었는데 손님이 갑자기 급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상인은 이유를 알 수 없어 이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기는 조용히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가 문제의 근원에 있고 기가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네. 둘의 조화가 필요하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로 장터로 가 상인의 요리를 맛보고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이기는 요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요리 비법 중 하나가 최근에 바뀌었군. 그것이 이를 흐트러뜨리고 기를 분산시키고 있다네.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서양에서 온 신기한 향신료를 사용할 방법을 찾다가 자기 비법에 그것을 넣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향신료가 요리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기는 상인에게 기존의 방법으로 돌아가 본질적인 일을 회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향신료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말했습니다. 상인은 이기의 조언을 따랐고 결국 그의 요리는 다시 장터에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상인은 이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이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의 본질이고 기는 그것을 드러내는 힘이네.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조화일세. 그 균형을 맞춘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될 것이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기에게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그의 지혜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오늘날에도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의 접근은 단순한 지식의 이해를 넘어 삶의 깊은 조화를 찾는 여정을 상징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 순백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곡이의 가르침을 접하며 자라났는데 특히 이기의 원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순백은 이 이론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삶의 진리를 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백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기이원론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기 위해 특별한 비유를 선택했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밥과 물의 관계였죠. 순백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밥을 짓는 과정을 생각해봅시다. 밥을 지으려면 쌀과 물이 필요하지요. 쌀은 우리의 이와 같습니다. 쌀은 그 자체로 밥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쌀이 없다면 결코 밥을 지을 수 없지요. 그러나 쌀만으로는 진정한 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쌀이 우리 입에 들어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순백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물은 기와 같습니다. 물은 끓고 증발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지만 그것 없이는 쌀이 밥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쌀과 물이 함께 만나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기는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쌀과 물처럼 말이죠. 순백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이를 찾고 그 위에 기를 더해야 진정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문제의 본질적인 원리, 즉 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위에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즉 기를 적절히 더할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백은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각자의 인생에 이와 기를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비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순백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밥을 지을 때마다 쌀과 물을 보며 이와 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면 순백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문제의 본질과 현실적 해결책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순백의 이야기는 조선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이기이원론을 보다 쉽게 실천에 옮기는 지혜로운 옛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마도 인류가 수염이 길고 지혜가 더 길었다고 믿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지만 그는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이론적인 대장장이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잡한 사상을 다루어 마치 높은 산 정상을 오르는 지도와 같은 도덕 지침을 만들어 내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평소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을 설명하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특히 정원명령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하루는 마을 중앙광장에 있는 커다란 밤나무 아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가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마누엘은 마을의 양복점 주인인 한스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옷을 기쁘게 만든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점에 매일 밤 몰래 들어와 원단을 조금씩 훔쳐가는 쥐가 있어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한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 쥐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스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모든 옷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가 벌거벗고 다니게 될 테지요. 임마누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겠네요. 즉,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지요. 이때 마을의 농부인 그레타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쥐는 배가 고파서 그랬던 것 아닐까요? 임마누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 쥐에게 도덕적 가치를 기대하긴 어렵지요. 하지만 인간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작은 이익을 위해 모두가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테니까요. 하루는 임마누엘이 마을의 빵집에 들러 빵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빵집 주인은 임마누엘에게 빵을 주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 그동안 자신의 철학으로 마을에 귀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빵값을 내겠다고 했지만 주인은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모든 고객이 빵을 사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업은 곧 무너지겠지요? 이 역시 보편적 법칙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오늘 당신의 친절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을 통해 임마누엘은 정원명령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철학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며 살도록 자극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재미있는 썰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곧 그 지역에서 도덕적 나침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결정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이 행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임마누엘이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